지금 전 세계 외신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북한보다 들어가기 힘든 나라가 오직 한국인에게만 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이 나라는 여행객의 비자 발급 거절률이 99% 달한다고요? 하지만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 회사는 뇌물을 받지 않는 나라다. 원칙을 지키는 한국, 우리는 두 팔 벌려 환영한다.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나라라고 손가락질 받던 곳에서 오히려 뇌물을 거절했더니 프로젝트를 뺏긴 게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전용기를 보내 모셔갔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파트너가 아니다. 1400년 전부터 이어진 우리의 형제다. 20년도 더 전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중앙아시아의 뜨거운 사막에 첫 발을 디딘 한국인들. 북한보다 더 폐쇄적인 나라가 한국의 손을 잡은 그 이유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위험한 곳, 닫힌 곳, 아무도 안 가는 곳, 그런 곳이 제 전문 분야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네온 카터입니다. BBC 중앙아시아 수석 특파원으로 20년 넘게 일하고 있습니다. 제 여권은 너덜너덜합니다. 지옥이라 불리는 곳은 다 가봤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투르크메니스탄만큼 들어가기 어려운 나라는 제 기자 인생에서 처음이었습니다. 비자 신청서를 정확히 14번 냈습니다. 그리고 14번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이유도 다양했습니다. 처음 5번은 관광 목적이 불분명하다며 거절당했습니다. 다음 5번은 취재 목적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거부당했습니다. 마지막 4번은 아예 이유조차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영국 외무부가 공식적으로 중재에 나섰지만 소용없었습니다. BBC 본사에서 공식 요청서를 보내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렇게 꼬박 3년이 걸렸습니다. 세계 어느 분쟁 지역보다 진입 장벽이 높았습니다. 포기하려던 찰나 제 동료 기자가 뜻밖의 조언을 했습니다. 네온 그냥 한국 대사관에 부탁해봐. 저는 웃어넘겼습니다. 무슨 소리야, 영국 대사관도 못하는 걸 한국 대사관이 어떻게 해.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런던에 있는 지인을 통해 한국 외교관에게 추천서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 사흘 만이었습니다. 3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문이 한국 대사관의 추천서 한 장에 활짝 열린 것입니다. 이메일로 도착한 비자 승인서를 보며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 폐쇄적인 독재 국가에서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길래 영국 정부도 못하는 일을 팩스 한 장으로 해결한단 말인가. 그 의문이 제 취재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시가바트 국제공항에 내렸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숨 막히는 건 공항의 풍경이었습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온통 흰색 대리석으로 뒤덮인 공항은 마치 거대한 병원 수술실처럼 차갑고 웅장했습니다. 사람 그림자도 거의 보이지 않는 텅 빈 입국장. 그 정막을 깨는 건 정면에 걸린 거대한 광고판들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제가 비행기를 잘못 타서 서울 인천공항에 되돌아온 줄 알았습니다. 가장 크고 잘 보이는 자리에 최신형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광고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현대자동차의 신형 SUV가 사막을 질주하는 사진이 있었고 반대편에는 LG 올레드 텔레비전 광고가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영어, 러시아어, 그리고 투르크메너보다 한국어 카피가 더 눈에 띄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무표정한 제복을 입은 심사관이 제 여권을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그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딱딱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꼬레아? 저는 당황해서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영국입니다. 유나이티드 킹덤. 심사관의 표정이 미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제 비자 서류를 한참이나 들여다보더니 다시 물었습니다. 한국 추천서? 네, 맞습니다. 한국 대사관 추천입니다. 그제야 심사관의 표정이 풀렸습니다. 그는 도장을 쾅 찍어주며 서툰 영어로 말했습니다. 한국 친구 환영합니다. 한국 사람 약속 지켜요. 좋은 사람입니다. 영국 여권을 가진 기자에게 한국 친구라는 이유로 입국을 허가하다니. 그게 제가 이 나라에서 마주한 첫 번째 미스터리였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섭씨 40도가 넘는 열풍이 불어왔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운전기사였는데 라디오에서 익숙한 비트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분명 어디선가 들어본 멜로디였습니다. 가사를 자세히 들어보니 한국어였습니다. BTS의 다이너마이트가 투르크메니스탄의 택시 안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는 가사는 모르는 눈치였지만 리듬에 맞춰 핸들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이 노래 아십니까? 기사가 백미러로 저를 보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꼬레아 노래 최고예요. 우리 딸이 좋아해요. 삼성굿 현대굿 꼬레아 넘버원. 그는 신이 나서 한국 기업들의 이름을 주문처럼 외웠습니다. 마치 한국이라는 단어가 이 나라에서는 만능 열쇠라도 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시내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가 지구상 그 어떤 도시에서도
본 적 없는 기괴하고도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흰색이었습니다.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도 흰색 가로등도 흰색,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든 건물이 흰색 대리석으로 지어져 있었습니다. 대통령궁 정부 청사 호텔 아파트 쇼핑몰까지 예외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도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흰색 대리석 건물이 밀집한 도시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총 500만 개의 건물. 마치 거대한 웨딩 케이크들을 사막 위에 옮겨 놓은 듯한 비현실적인 풍경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 정부에서 배정한 가이드가 로비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외국 기자가 단독으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24시간 감시원이자 안내원인 가이드가 동행해야 합니다. 그의 이름은 메르겐이었습니다. 40대 초반의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남성으로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습니다. 메르겐은 저를 보자마자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카터 기자님 환영합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허가된 구역 외에는 촬영이 금지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호텔 로비를 둘러봤습니다. 5성급 호텔답게 화려한 샹들리에와 금박 장식이 눈부셨습니다. 그런데 로비 한 구석에 붙어있는 작은 동판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거기에는 영어와 한국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시공 현대건설 준공. 저는 메르겐에게 물었습니다. 이 호텔 한국 회사가 지은 겁니까? 메르겐이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5성급 호텔 8개 중 7개는 한국 회사가 지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7개요? 거의 독점 아닙니까? 메르겐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독점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우리 대통령님의 유일한 선택이죠. 짐을 풀고 본격적으로 도시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차를 타고 시내의 중심가를 지나는 동안 저는 창밖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건물 하나하나가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들의 입구에는 어김없이 그 낯익은 이름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대통령궁 앞을 지날 때였습니다. 황금빛 돔이 얹어진 웅장한 궁전 앞 안내판에 선명하게 적힌 글씨. 현대건설, 그 다음 국회의사당 건물, 대우건설, 올림픽 스타디움, 현대엔지니어링, 가스공사 본사, LG 상사. 저는 수첩을 꺼내들고 발을 정자를 그려가며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열, 스물, 서른. 끝이 없었습니다. 중국 기업 간판은 5개, 러시아 기업은 3개, 튀르키예 기업은 2개. 하지만 한국 기업의 이름은 셀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만 해도 시내 주요 랜드마크의 80%가 한국 기업의 작품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설 수주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점령이었습니다. 총 한 자루 쏘지 않고, 군인 한 명 보내지 않고. 한국은 이 폐쇄적인 왕국의 스카이라인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보면 중국이 훨씬 가깝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70년간 이 나라를 지배했던 러시아가 더 영향력이 큽니다. 문화적으로 보면 같은 튀르크계 언어를 쓰는 튀르키예가 형제국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한국입니까? 거리는 5,000km나 떨어져 있고 언어도 다르고 종교도 다른 그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 거대한 대륙의 중심을 차지하게 된 걸까요? 메르겐에게 물었습니다. 메르겐 씨, 솔직히 말해봅시다. 중국이 더 싸게 지어주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더 정치적으로 가깝지 않나요? 왜 투르크메니스탄은 한국 기업에게만 나라 전체를 맡긴 겁니까? 메르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카터 씨, 중국은 쌉니다. 하지만 그들은 건물을 지으면서 족쇄를 채웁니다. 러시아는 우리를 아직도 식민지 취급하죠. 위에서 내려다봅니다. 튀르키예는 형제라고 하지만 너무 정치적입니다. 우리 내정에 간섭하려고 해요. 그럼 한국은요? 한국은 뭐가 다릅니까? 메르겐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바보 같습니다. 바보 같다고요? 네, 그들은 손해보는 짓을 합니다. 돈을 더 달라고 해도 모자랄 판에 자기들 돈을 써서 고쳐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대통령의 돈을 거절했습니다. 대통령의 돈을 거절했다고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자의 돈을 거절했다니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죽고 싶지 않다면 말이죠. 메르겐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내일 그 전설의 시작을 만든 사람을 만나게 해드리죠. 이 도시가 모래바람 날리는 사막이었던 20년도 더 전부터 이 자리를 지켜온 사람입니다. 그분이 한국이 어떻게 이 나라를 정복했는지 그 비밀을 알려줄 겁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온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시가바트의 야경은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조명을 받아 하얗게 빛나는 수백 개의 건물들. 저 모든 것을 한국인이 지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메르겐이 말한 바보 같은 한국인. 대통령의 돈을 거절한 사람. 그가 도대체 누구길래 이 나라의 역사를 바꾼 것일까요? 단순히 건물을 잘 지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깊고 은밀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그 비밀의 열쇠를 쥔 남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듣게 된 이야기는 제가 상상했던 비즈니스 성공담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목숨을 건 도박과 신념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메르겐이 저를 데리고 간 곳은 시내 외곽의 한적한 주택가였습니다. 화려한 대리석 건물들이 즐비한 도심과는 달리 이곳은 조금 낡고 소박한 2층짜리 벽돌 건물이었습니다. 간판도 없었습니다. 그저 입구에 작은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현대건설 투르크메니스탄 지사의 임시 사무소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강태호 씨. 60이 넘은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단단한 체구에 구릿빛 피부를 가진 그는 마치 은퇴한 군인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중앙아시아의 거친 모래바람이 남긴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투박한 손을 내밀었습니다. 반갑습니다. BBC 기자 양반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소. 그의 손은 거칠었고 악력은 셌습니다. 사무실 한쪽 벽면에는 아시가바트의 전경을 찍은 대형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 수많은 흰색 건물들 위에 붉은색 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마치 작전지도 같았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이 건물들을 전부 당신이 지은 겁니까? 강태호 씨가 쓴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우리 직원들이 지었죠. 저는 그저 그들이 무사히 집에 갈 수 있게 지켰을 뿐입니다. 그는 창가로 다가가 담배를 한 대 꺼내 물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창밖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을 향하고 있었지만 그의 기억은 20년도 더 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요.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9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소련이 붕괴한 지 불과 몇 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지도는 엉망이었고 국경은 불안정했으며 사람들은 가난했습니다. 당시 한국 상황도 좋지 않았습니다. IMF 외환위기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살기를 찾아 해외로 눈을 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곳에는 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정보가 전무했으니까요. 강태호 씨가 회상했습니다. 본사 임원회의 때가 기억납니다. 다들 미쳤다고 했어요. 거기가 어딘지나 아느냐? 지도에도 안 나온다 가면 죽는다. 가족들도 말렸습니다. 제 아내는 울면서 짐을 다시 풀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오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강태호 씨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절박했으니까요. 회사가 휘청거렸습니다. 국내 건설 경기는 얼어붙었고 우리는 새로운 먹거리가 필요했습니다. 누군가는 총대를 매야 했고 그게 저였습니다. 당시 30 중반이었습니다. 젊었죠. 겁이 없었던 건지 무식했던 건지. 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90년대 후반 8월이었습니다. 그가 처음 아시가바트 공항에 내렸을 때 마주한 풍경은 지금과는 딴판이었습니다. 공항은 허름한 창고 같았고 활주로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자마자 숨을 쉴 수 없는 열기가 덮쳐왔습니다. 그리고 모래 맛이 났습니다. 입안에서 서걱거리는 모래. 그게 이 나라의 첫인상이었습니다. 도심으로 가는 길은 비포장도로였습니다. 소련 시절 지어진 회색 콘크리트 아파트들은 페인트가 벗겨져 흉물스러웠고 거리는 황량했습니다. 그는 생각했다고 합니다. 여기가 지옥인가?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첫 번째 프로젝트는 작은 아파트 단지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난관이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현지 노동자들은 투르크메너와 러시아어만 썼고 한국 직원들은 영어를 조금 할 뿐이었습니다. 통역을 구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강태호 씨가 말했습니다. 우린 그림을 그렸습니다. 모래바닥에 나뭇가지로 그림을 그려서 작업 지시를 했어요. 벽돌을 쌓아라, 시멘트를 섞어라. 손짓발짓을 다 해가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밤이 되면 더 문제였습니다. 전기가 끊기기 일쑤였고 물도 자주 안 나왔습니다. 숙소라고 해봐야 컨테이너 박스였습니다. 밤이면 기온이 뚝 떨어져서 오리털 파카를 입고 자야 했습니다. 식량도 부족했습니다. 현지 음식은 입에 맞지 않았고 가져온 라면과 통조림으로 버텼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향수병에 걸린 직원들이 밤마다 울었습니다. 돌아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못 살겠다고요. 강태호 씨는 그때가 가장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도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매일 밤 서울에 있는 아내와 아이들이 생각났어요. 하지만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한국 뉴스에서는 매일 부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기서 실패하면 우리 모두 실업자가 된다는 공포가 우리를 버티게 했습니다. 그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현지인들이 놀랄 정도였습니다. 러시아나 튀르키예 회사들은 더우면 쉬고 비 오면 쉬는데
한국 사람들은 날씨와 상관없이 일했으니까요. 콘크리트 칠 때가 기억납니다. 여름에는 기온이 50도까지 올라갑니다. 낮에 콘크리트를 부으면 금방 말라서 갈라져 버려요. 그래서 밤에 작업해야 했습니다. 조명도 없어서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켜놓고 밤새 콘크리트를 쳤습니다. 현지 감독관이 미친 짓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콘크리트가 굳었을 때 갈라짐 하나 없이 매끈한 표면이 나왔을 때 그 희열은 말로 다 못합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작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파트가 완공된 것입니다. 예정보다 2달이나 빠른 완공이었습니다. 품질은 완벽했습니다. 현지 공무원들이 와서 보고 믿지 못했습니다. 보통은 1년이 걸려도 못 끝낼 일을 반년 만에 끝냈으니까요. 그때부터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마법사다. 밤에 잠도 안 자고 건물을 짓는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시련은 모래폭풍이나 더위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강태호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가 담배를 비벼 끄며 말했습니다. 자연과는 싸울 수 있습니다. 버티면 되니까요. 하지만 탐욕과는 싸우기가 정말 힘들더군요. 아파트 공사가 성공적으로 끝나자 더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올림픽 스타디움 기초 공사였습니다. 규모가 달랐습니다. 수백억짜리 프로젝트였습니다. 우리는 들떴습니다. 이것만 따내면 회사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밤 낯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정부 고위 관리였습니다. 양복을 빼입은 그는 통역을 대동하고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거드름을 피우며 사무실을 둘러보더니 대뜸 서류 봉투 하나를 던졌습니다. 강태호 씨가 그 봉투를 열어봤을 때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빈 봉투였습니다. 관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봉투를 채워주면 스타디움 공사는 당신들 것입니다. 얼마나 채워야 합니까? 강태호 씨가 물었습니다. 관리가 손가락 하나를 펴보였습니다. 10%. 공사비의 10%를 현찰로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당시 돈으로 수십억 원이었습니다.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관리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당신들은 이 나라에서 벽돌 한 장도 못 쌓을 겁니다. 내일 당장 자재 통관이 막힐 것이고 비자 연장도 안 될 겁니다. 선택하십시오. 짐을 쌀지 봉투를 채울지. 강태호 씨는 그날 밤 인생에서 가장 긴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본사에 보고할 수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현장 소장과 둘이서 밤새 소주를 마시며 토론했습니다. 눈 딱 감고 줄까? 다른 나라 회사들은 다 준다는데 우리만 깨끗한 척하다가 망하면 무슨 소용이야? 하지만 강태호 씨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거부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건 자존심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술이 없어서 돈을 주나? 우리가 실력이 모자라서 뒷돈을 줘야 해. 그는 새벽녘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 관리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관리가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강태호 씨는 봉투를 건네는 대신 책상 위에 쏟아부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건 돈다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직원들이 밤새 쓴 품질 보증서와 공정계획표, 그리고 직원들의 서명이 담긴 각서였습니다. 우리는 돈을 모릅니다. 대신 우리는 약속을 지킵니다. 이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전부입니다. 관리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신들은 후회하게 될 거야. 한국인들은 멍청해주는 기회를 발로 차버렸어. 그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정말로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항구에 도착한 시멘트는 통관이 거부되었고 현장에는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노동청 직원들이 들이닥쳐 비자 검사를 한다며 직원들을 괴롭혔습니다. 완벽한 고립이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우리는 말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태호 씨는 몰랐습니다. 그 거절이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올지를요. 그의 무모한 도박이 이 나라의 절대 권력자 귀에 들어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현장은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공사가 멈춘 지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섭씨 45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타워크레인은 멈춰섰고 철근은 뜨겁게 달궈졌습니다. 항구에 묶인 자재들은 통관되지 못해 녹슬어갔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정막이었습니다. 망치 소리도 기계 소리도 사라진 건설 현장은 거대한 무덤 같았습니다. 직원들의 눈빛은 하루가 다르게 흔들렸습니다. 지사장님, 우리 이러다가 정말 쫓겨나는 거 아닙니까? 현장 소장이 물었지만 강태호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본사의 압박은 날로 거세졌습니다. 서울에서 국제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당장 해결해라. 돈이 문제면 어떻게든 만들어봐라. 경쟁사들의 비웃음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튀르키예 건설사 직원들이 현장을 지나가며 손가락질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융통성이 없어. 러시아 회사 사람들은 대놓고 말했습니다. 여기는 로마가 아니야. 투르크메니스탄이라고 법보다 돈이 먼저인 곳이지.
강태호 씨는 매일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사직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내가 틀린 걸까? 내 고집 때문에 수백 명의 직원이 밥줄을 끊기게 생긴 건 아닐까? 그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뇌물을 요구했던 그 관리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고 살려달라고 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를 들 때마다 현장 직원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밤새 헤드라이트를 켜고 콘크리트를 치던 그 얼굴들. 모래바닥에 그림을 그려가며 기술을 가르치던 그 열정. 우리가 흘린 땀이 뒷돈 몇 푼보다 못하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한국 건설인의 자존심이자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석 달이 흘렀습니다. 현장은 폐쇄 직전이었습니다. 직원들의 비자 만료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강태호 씨는 철수를 결심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짐을 싸기 위해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전기가 시끄럽게 울렸습니다. 지사장님, 정문에 군대가 왔습니다. 군대? 내 검은색 세단 수십 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호원들이 총을 들고 깔렸어요. 강태호 씨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거짓말처럼 검은색 메르세데스 행렬이 현장으로 들이닥치고 있었습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멈춰 선 차량에서 무장 군인들이 뛰어내려 현장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앙에 있던 차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흰색 정장을 입고 선글라스를 낀 남자. 강태호 씨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사진으로만 보던 사람 바로 사파르무라트 니아조프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절대 권력자. 자신의 이름을 딴 달력을 만들고 자신의 동상을 도시 곳곳에 세운 살아있는 신. 그가 예고도 없이 공사 현장에 나타난 것입니다. 강태호 씨는 떨리는 다리를 붙잡고 정문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대통령 주변에는 기관단총을 든 경호원들이 삼엄하게 경계를 서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바로 석 달 전 뇌물을 요구했던 그 관리였습니다. 그는 대통령의 귀에 대고 무언가 열심히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강태호 씨가 다가가자 대통령이 선글라스를 벗고 그를 쏘아봤습니다. 얼음장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왜 공사가 멈췄나? 낮고 굵은 목소리였습니다. 강태호 씨가 입을 떼기도 전에 그 관리가 끼어들었습니다. 각하, 제가 보고드린 대로입니다. 이한국 회사는 능력이 없습니다. 자재도 못 구하고 인부들 관리도 못해서 석 달째 놀고 있습니다. 당장 계약을 취소하고 튀르키예 회사에 넘겨야 합니다. 그것은 완벽한 모함이었습니다. 관리는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강태호 씨를 내려다봤습니다.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빌라는 신호였습니다. 강태호 씨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여기서 진실을 말하면 죽을 수도 있다. 저 관리는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아닙니다. 강태호 씨가 소리쳤습니다. 통역관이 당황해서 그를 쳐다봤습니다. 통역해. 강태호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돈이 없는 겁니다. 대통령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돈! 무슨 돈이냐? 뇌물 줄 돈이 없습니다. 현장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경호원들이 총구를 고쳐 잡았습니다. 그 관리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미친 소리입니다. 각하, 저자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끌어내야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손을 들어 관리를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강태호 씨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계속해라. 강태호 씨는 침을 꿀꺽 삼키고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건물을 지으러 왔지 뒷돈을 주러 온 게 아닙니다. 당신의 부하가 공사비의 10%를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그 돈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 돈은 건물의 기둥이 되고 벽이 되어야 할 돈입니다. 뇌물로 쓰면 부실공사가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그게 죄라면 지금 당장 저희를 추방하십시오. 말을 마친 강태호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끝났다. 쥐도 새도 모르게 끌려가겠구나. 1분 같은 1초가 흘렀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바람 소리만 윙윙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하하. 호탕한 웃음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강태호 씨가 눈을 떴습니다. 이아조프 대통령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웃음을 멈추더니 옆에 서 있던 관리의 뺨을 세게 후려쳤습니다. 짝 소리가 현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관리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대통령은 쓰러진 관리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강태호 씨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는 10년 동안 수많은 외국 놈들을 만났다. 다들 내 앞에서 굽신거리고 뒤로는 내 돈을 훔쳐갔지. 내 앞에서 돈을 못 주겠다고 대든 놈은 네가 처음이다. 대통령의 눈빛이 변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닌 호기심, 아니 존경에 가까운 눈빛이었습니다. 마음에 든다. 아주 마음에 들어.
너희 한국 사람들은 미쳤어. 하지만 나는 그 미친 정직함이 필요하다. 대통령은 즉석에서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자를 당장 해임하고 감옥에 보내라. 그리고 오늘부로 이 현장의 모든 권한은 현대건설에 일임한다.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게 내 친위대를 배치해라. 그날 밤 현장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항구에 묶여있던 자재들이 트럭에 실려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전기가 다시 들어왔고 타워 크레인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서로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강태호 씨는 사무실 옥상에 올라가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살았다. 우리가 이겼다. 아니, 정직이 이겼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안 쫓겨나. 우리 여기서 계속 일할 수 있어. 이 사건은 삽시간에 아시가바트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미친 한국인들이 대통령의 측근을 날려버렸다. 뇌물을 거절하고 살아남은 유일한 회사다. 사람들은 한국인들을 두려운 반 경외심 반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강태호 씨는 몰랐습니다. 이것은 그저 예고편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대통령의 시험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몇 달 뒤 대통령궁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비공식 만찬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운명을 건 거대한 제안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태호 씨가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섰을 때 대통령은 거대한 설계도면을 탁자 위에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며 씩 웃었습니다. 미스터 강, 자네 뇌물 안 준다고 했지? 그럼 이건 어떤가? 이번에는 돈 대신 내 신뢰를 주지. 대통령이 가리킨 도면에는 투르크메니스탄의 상징이자 국가의 심장이 될 건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이 나라를 독점하게 되는 결정적인 열쇠였습니다. 뇌물 거절 사건은 투르크메니스탄 관료 사회에 조용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미친 한국인들이 대통령의 측근을 날려버렸다. 그들은 돈을 안 받는다. 아니, 못 받는다. 이 소문은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어떤 관리들은 한국 기업을 기피했습니다. 뒷돈을 챙길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대통령 사파르무라트 니아조프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편집증에 가까울 정도로 의심이 많은 독재자였습니다. 자신의 동상을 금으로 만들어 세우면서도 정작 측근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항상 아부하는 간신배들과 국고를 빼돌리려는 도둑들뿐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강태호라는 존재는 충격이었습니다. 돈을 거절하는 바보. 아니, 돈보다 원칙을 무서워하는 사람. 니아조프는 그 바보를 시험해보기로 했습니다. 그 무대는 바로 국가의 얼굴인 국회의사당 신축 프로젝트였습니다. 2000년대 초반 입찰 공고가 떴습니다. 규모는 당시 돈으로 8천만 달러. 한화로 환산하면 수천억 원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의 권위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입찰장에는 세계 유수의 건설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프랑스의 대형 건설사는 화려한 조감도와 함께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 있는 고급 빌라 열쇠를 준비했습니다. 대통령의 딸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러시아 국영기업은 가스관 사업권을 무기로 압박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하며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형제의 나라라 자부하던 튀르키예 건설사는 금으로 만든 시계와 두툼한 달러 봉투를 테이블 밑으로 돌렸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한국의 현대건설은 초라해 보였습니다. 규모도 작았고 정치적 배경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입찰 가격이 가장 비쌌습니다. 프랑스보다 20%, 튀르키예보다 30%나 높은 가격을 써냈습니다. 뇌물을 안 주는 대신 자재비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입찰 당일 대통령궁의 분위기는 살벌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였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차례로 프레젠테이션을 마쳤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대통령을 찬양하며 충성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은밀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마지막 순서는 강태호 씨였습니다. 그는 단상에 올라 투박한 도면 한 장을 펼쳤습니다. 화려한 3D 영상도 없었습니다. 통역을 대동한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비쌉니다.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입찰 경쟁에서 스스로 비싸다고 말하는 바보는 처음이었으니까요. 강태호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장 좋은 철근을 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느립니다. 콘크리트가 완전히 굳을 때까지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융통성이 없습니다. 설계도면에 그려진 나사 하나까지 그대로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약속을 지킵니다. 100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는 건물을 짓겠습니다. 그게 제가 가깝게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뇌물입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러시아 대표는 팔짱을 끼고 혀를 찼습니다. 다들 한국이 탈락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대통령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스터 강, 다른 회사들은 나에게 파리의 별장과 스위스 은행 계좌를 약속했다.
그런데 너는 나에게 고작 시멘트 덩어리를 주겠다는 거냐? 강태호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각하 별장은 낡고 계좌는 비어가지만 저희가 지은 국회의사당은 각하의 이름과 함께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역사에 남는 것은 돈이 아니라 위대한 건축물입니다. 대통령은 한참 동안 강태호 씨를 쏘아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평생 돈과 권력으로 사람을 움직여왔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동양인은 명예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독재자가 가장 듣고 싶어 했던 말이었습니다. 영원함, 역사, 그 단어들이 리아조프의 심장을 뚫었습니다. 다음날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전 세계 외교가가 경악했습니다. 현대건설 낙찰. 프랑스 대사는 본국에 긴급타전을 보냈습니다. 이건 미친 짓이다.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이 실성했다. 가장 비싼 가격을 써낸 한국 기업이 선택되다니. 러시아 대사는 대통령궁에 항해 방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리아조프 대통령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내 돈 주고 내가 짓는데 무슨 상관인가. 나는 도둑놈들이 아니라 기술자가 필요하다. 나중에 네온 카터 기자가 투르크메니스탄 국가기록원에서 극비리에 열람한 대통령의 일기에는 그날의 심정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주변은 온통 하이에나들 뿐이다. 다들 내 살점을 뜯어먹으려 한다. 그런데 저 한국인은 소처럼 우직하다. 그의 눈에는 탐욕이 없다. 그는 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원칙을 두려워한다. 나는 내 왕국을 지킬 파수꾼으로 저 우직한 소를 선택했다. 공사가 시작되자 강태호 씨는 또 한 번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현장 옆에 컨테이너 숙소를 짓고 거기서 먹고 잤습니다. 지사장이 현장에서 인부들과 똑같이 밥을 먹고 안전모를 쓰고 돌아다니는 모습은 현지인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보통 외국계 건설사 임원들은 시내 최고급 호텔에 머물며 기사를 둔 리무진을 타고 다녔으니까요. 강태호 씨는 매일 새벽 직접 자재를 검수했습니다. 대리석에 작은 흠집이라도 있으면 그 자리에서 깨버렸습니다. 이건 쓰레기다, 다시 가져와. 현지 납품 업자들이 울상을 지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한국 기준에 맞지 않으면 국물도 없었습니다. 가장 큰 위기는 돔 공사 때 찾아왔습니다. 국회의사당 지붕에 씌울 거대한 황금돔을 올리는 작업이었습니다. 설계상 오차 범위는 5mm였습니다. 하지만 현지 기술자들의 실력으로는 도저히 맞출 수 없었습니다. 3번이나 실패했습니다. 공기가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독립기념일에 맞춰 완공하지 못하면 전원 처형하겠다.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현장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강태호 씨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한국 본사에 긴급 요청을 보내 한국 최고의 용접공 10명을 비행기로 공수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상 100m 높이의 비계 위에서 밤샘 작업을 지휘했습니다. 강풍이 불어 닥쳤습니다. 모래폭풍이 시야를 가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인 특유의 깡이 발동했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들은 몸에 밧줄을 묶고 허공에 매달려 돔을 조립했습니다. 마지막 나사 하나를 조일 때까지 그들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독립기념일 일주일 전 거대한 황금 돔이 햇빛을 받아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오차는 0mm. 완벽했습니다. 완공식 날, 리아조프 대통령이 국회의사당 앞에 섰습니다. 새하얀 대리석 기둥과 황금 돔이 푸른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그 웅장함에 압도된 대통령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어가 기둥을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의 감촉, 이음새 하나 없이 매끄러운 마감. 그는 뒤돌아 강태호 씨를 찾았습니다. 강태호 씨는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먼지 묻은 작업복 대신 양복을 입었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습니다. 대통령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천 명의 관중이 숨을 죽였습니다. 대통령이 강태호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고 선언했습니다. 보라, 이것이 내가 선택한 한국인의 작품이다. 그들은 내 돈을 거절했지만 내 꿈을 지어주었다. 오늘부터 한국은 단순한 친구가 아니다. 나의 형제다. 대통령은 자신의 가슴에 달려있던 훈장을 떼어 강태호 씨의 가슴에 달아주었습니다. 외국인 최초의 국가 공로 훈장이었습니다. 그 순간 경쟁사들의 표정은 흑빛이 되었습니다. 프랑스 대사는 고개를 떨궜고 러시아 대사는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게임은 끝났습니다. 이제 투르크메니스탄의 건설 시장은 한국의 동무대가 되었습니다. 이날의 사건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국회의사당 완공 이후 한국 기업에 대한 신뢰는 신앙에 가까워졌습니다. 입찰은 사라졌습니다. 대통령이 손가락으로 지도 위의 빈 땅을 가리키며 한국에게 맡겨라고 말하면 그것으로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수의 계약, 경쟁 없는 독점, 모든 기업이 꿈꾸는 상황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국회의사당이 국가의 얼굴이었다면 다음에 찾아온 프로젝트는 국가의 심장이자 비밀이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대통령의 사적인 공간. 그 은밀한 요새를 짓는 임무가 또다시 한국에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국 기업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 이 나라의 시스템 전체를 장악하게 됩니다. 543개의 건물 중 80%라는 경이로운 숫자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진짜 이유. 그것은 바로 신뢰가 낳은 복리 효과였습니다. 국회의사당 프로젝트의 성공 이후 투르크메니스탄의 건설 시장에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경제학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보통은 독점을 막기 위해 여러 기업을 경쟁시키는 것이 상식입니다. 하지만 니아조프 대통령은 반대였습니다. 그는 지도를 펼쳐놓고 손가락으로 빈 땅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에 호텔을 지어라. 여기에 쇼핑몰을 지어라. 누구에게 맡길까요? 비서실장이 물으면 대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한국, 그들에게 맡겨라. 이유는 묻지 마라. 입찰 공고는 사라졌습니다. 견적서를 비교하는 과정도 생략되었습니다. 그냥 한국 기업에 전화를 걸어 와서 지어달라고 하면 끝이었습니다. 이것은 비즈니스가 아니었습니다. 특혜를 넘어선 일종의 신앙이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중반 사이, 아시가바트는 거대한 공사판이었습니다. 오일머니가 쏟아져 들어오면서 도시는 급격하게 팽창했습니다. 대통령궁 옆에 정부종합청사가 들어섰고 그 옆에 국방부 건물이 올라갔습니다. 시내 중심가에는 5성급 호텔들이 줄지어 건설되었습니다. 그 모든 현장의 가림막에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GS건설의 로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경쟁국들은 배가 아파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가격을 절반으로 깎아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튀르키예 기업들은 이슬람 형제를 호소하며 로비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뢰라는 자산을 쌓는 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네온 카터가 입수한 투르크메니스탄 건설부 내부 보고서에는 경쟁국들이 탈락한 이유가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중국 기업이 지은 도로는 완공 6개월 만에 갈라졌습니다. 아스팔트 두께를 속인 것입니다. 러시아 기업이 지은 아파트는 단열이 되지 않아 겨울에 벽이 얼어붙었습니다. 자재비를 빼돌린 탓이었습니다. 튀르키예 기업은 공사 기간을 맞추지 못해 대통령의 진노를 샀습니다. 그들은 문제가 생기면 변명하기 바빴습니다. 날씨 탓이다, 자재 탓이다, 정부 탓이다.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에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질려버렸습니다. 반면 한국 기업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 방식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전설이 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2000년대 후반 아시가바트의 고급 주거 단지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한국 기업이 지은 장관급 관료들이 사는 아파트였습니다. 어느 날 밤 지하 주차장이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배관이 터진 것입니다. 입주민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명품 차들이 물에 잠길 뻔했고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원인은 시공불량이 아니라 관리 부실이었습니다. 현지 관리인이 배관 밸브를 잘못 조작해 수압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파이프가 터진 것입니다. 법적으로 한국 기업의 책임은 없었습니다. 하자 보수 기간도 끝난 상태였습니다. 보통의 건설사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수리비를 주시면 고쳐드리죠. 하지만 현지 소장이었던 김 상무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그는 새벽 2시에 보고를 받자마자 작업복을 입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전부 깨웠습니다. 양수기를 돌려라, 물부터 퍼내라. 직원들이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상무님, 우리 잘못도 아닌데 왜 우리가 해야 합니까? 돈도 못 받는데요. 김 상무가 소리쳤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다. 여기에 우리 이름이 박혀 있다. 현대건설이 지은 건물에서 물이 샜다는 소문이 나면 그게 더 큰 손해다. 당장 고쳐. 그들은 밤새 물을 퍼냈습니다. 그리고 터진 배관만 고친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전체의 배관 시스템을 전부 점검하고 낡은 부품들을 새 것으로 교체해 주었습니다. 비용은 전부 한국 기업이 부담했습니다. 수억 원이 깨지는 공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민들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은 말끔하게 청소되어 있었고 배관은 새 것처럼 번쩍였습니다. 심지어 관리인에게 배관 조작법을 친절하게 교육까지 시켜주고 떠났습니다. 이 소식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미쳤다. 자기들 잘못도 아닌데 공짜로 다 고쳐줬다. 도망가지 않는다. 끝까지 책임진다. 이 사건은 결정타였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 사람들에게 한국 기업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달려와 해결해주는 든든한 형님이었습니다. 이때부터 한국산이라는 말은 프리패스가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이 지었다고 하면 검사도 하지 않고 통과시켰습니다. 품질 보증서가 필요 없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 자체가 보증서였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신뢰의 복리 효과였습니다.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았습니다. 뇌물을 안 주고 비싼 자재를 쓰고 무상 수리를 해주는 것이
바보 같은 짓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바보 같은 행동들이 쌓이고 쌓여 거대한 이자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2010년대 초반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아시가바트 신공항 건설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20억 달러, 한화로 2조 원이 넘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였습니다. 세계적인 공항 건설 전문 기업들이 군침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싱거웠습니다. 대통령은 입찰도 하지 않고 한국 기업을 지명했습니다. 너희가 해라.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믿을 수 있으니까. 너희는 도망가지 않으니까. 그렇게 지어진 아시가바트 국제공항은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새 모양의 건축물, 지붕이 비상하는 매 형상을 하고 있는 그 웅장한 공항은 한국 기술력의 정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네온 카터가 아시가바트 시내를 돌며 세어본 한국 기업의 점유율은 70%가 넘었습니다. 543개의 주요 건물 중 400개 이상이 한국인의 손을 거쳤습니다. 대통령궁 국회의사당 국방부 내무부 외무부 등 국가안보와 직결된 핵심 시설은 100% 한국 기업이 지었습니다. 이것은 세계 건설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한 국가의 수도를 특정 외국 기업이 통째로 짓다시피 한 경우는 전무후무합니다. 미국도 영국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한국이 해낸 것입니다. 그것도 총 한 방 쏘지 않고 오직 콘크리트와 땀방울로 말입니다. 강태호 씨는 네온 카터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건물을 지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관계를 지었습니다. 건물은 언젠가 낡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쌓인 신뢰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믿어주었고 우리는 그 믿음에 보답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네온 카터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공사를 잘해주고 AS를 잘해준다고 해서 한 나라의 문이 이렇게까지 활짝 열릴 수 있을까? 건설 분야의 신뢰만으로 모든 것이 설명될까? 아무리 정직한 기업이라도 문화적 이질감이나 역사적 뿌리가 없으면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투르크메니스탄 사람들은 한국인을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 이상으로 대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헤어진 가족을 만난 것처럼 애틋하고 각별했습니다. 택시기사가 한국 노래를 따라 부르고 시장 상인이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젊은이들은 영어가 아니라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밤을 새웁니다. 이 뜨거운 감정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혹시 우리가 모르는 아주 오래된 인연이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요? 네온 카터는 그의 답을 찾기 위해 건설 현장이 아닌 대학교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흙먼지 덮인 역사책 속에 숨겨져 있던 1400년 전의 비밀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피로 맺어진 약속이었습니다. 건설이 도시의 뼈대를 세우는 일이라면 문화는 그 도시의 영혼을 불어넣는 일입니다. 아시가바트의 스카이라인이 한국 기업들의 땀방울로 완성되었다면 그 거리의 공기는 한국 문화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기이한 현상을 확인하기 위해 아시가바트 국립세계언어대학을 찾았습니다. 학교 정문에도 현대건설이 시공했다는 작은 동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놀란 것은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복도를 가득 채운 학생들의 열기였습니다. 강의실마다 10,000원이었습니다. 영어 강의실이냐고 물었더니 가이드 메르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한국어 강의실입니다. 지금 이 대학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학과가 한국어학과입니다. 경쟁률이 20대 1입니다. 영어가보다 높아요. 저는 강의실 뒷문으로 살짝 들어가 보았습니다. 100여 명의 투르크맨 학생들이 눈을 반짝이며 칠판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칠판에는 한글로 가나다라가 적혀 있었고 선생님이 선창하면 학생들이 큰 소리로 따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들의 발음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마치 서울의 어학당에 와 있는 착각이들 정도였습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외국 문화를 엄격하게 통제하기로 악명 높은 곳입니다. 초대 대통령 니아조프는 발레와 오페라를 금지했습니다. 투르크맨 전통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립싱크 공연도 금지되었고 수염을 기르는 것도 제한되었습니다. 인터넷은 막혀 있고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는 접속조차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철통 같은 문화 장벽을 뚫고 한국어와 케이팝이 흘러넘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순이었습니다. 아니, 미스터리였습니다. 왜 한국 문화만 예외인 걸까요? 수업이 끝난 후 저는 한국어학과 학과장인 굴라즈 교수를 만났습니다. 50살의 지적인 여성인 그녀는 유창한 한국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BBC 기자님 환영합니다. 한국어로 인터뷰해도 될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의 한국어는 완벽했습니다. 억양조차 서울 사람 같았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이렇게 한국어를 잘하십니까? 제가 묻자 그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드라마로 배웠습니다. 대장금을 보면서요. 20년도 더 전에 국영방송에서 한국 드라마를 틀어줬거든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이 나라에 한국 바람이 분 것은요. 저는 핵심을 찔렀습니다.
이 나라는 외국 문화를 경계하지 않습니까? 서구 문화는 물론이고 인접국인 러시아나 튀르키예 문화도 제한하는데 왜 한국 문화는 장려하는 겁니까? 굴라즈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서재에서 두꺼운 역사책을 꺼내왔습니다. 그리고 지도가 그려진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 지도에는 거대한 제국의 영토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돌궐 제국입니다. 6세기에서 8세기 중앙아시아를 지배했던 투르크 민족의 제국이죠. 우리의 조상입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지도의 동쪽 끝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고구려가 있습니다. 1400년 전 중국 수나라와 당나라가 팽창하던 시절 돌궐과 고구려는 동맹을 맺었습니다. 형제로서 손을 잡았죠. 중국이라는 거대 세력에 맞서 서로를 지켜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마르칸트 아프라시아브 궁전 벽화에 보면 고구려 사신들이 조우관, 즉 깃털, 꽂은 모자를 쓰고 돌궐 왕을 아련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적이 아니라 형제라는 것을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단순히 비즈니스를 위해 만들어낸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 한국은 역사적 DNA에 새겨진 혈맹이었습니다. 굴라즈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러시아는 70년간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우리의 언어를 금지하고 문화를 말살하려 했죠. 그래서 두렵습니다. 중국은 경제적으로 우리를 삼키려 합니다. 거대한 자본으로 우리를 종속시키려 하죠. 그래서 경계합니다. 튀르키예는 같은 뿌리라고 하지만 오스만 제국 시절 우리를 지배하려 했고 지금도 정치적으로 간섭하려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은 우리를 지배한 적도 없고 지배할 의지도 없습니다. 그저 좋은 물건을 만들어주고 튼튼한 건물을 지어주고 약속을 지키고 떠납니다. 그 태도가 1400년 전 고구려 사신들의 모습과 겹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국민들도 한국 문화에는 빗장을 푼 것입니다. 위협적이지 않은 성공 모델. 우리가 닮고 싶은 형제의 모습이니까요. 교수실을 나와 캠퍼스 벤치에 앉아있는 한 여학생을 만났습니다. 이름은 아이셀 22살의 한국어학과 학생이었습니다. 그녀의 가방에는 태극기 배지가 달려 있었고 이어폰에서는 블랙핑크의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어가 왜 좋아요? 제가 묻자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꿈이니까요. 꿈. 네,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옛날에는 한국이 우리보다 못 살았다고요.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였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세계 선진국이잖아요. 삼성 같은 세계적인 기업도 있고 BTS 같은 스타도 있고요. 우리나라도 한국처럼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줘요. 아이셀은 수줍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정직해요. 제 사촌 오빠가 현대 엔지니어링 현장에서 일하거든요. 오빠가 그랬어요. 한국 매니저님들은 월급을 하루도 미루지 않는다고요. 야근하면 수당도 꼬박꼬박 챙겨주고요. 우리나라 회사들은 안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도 졸업하면 꼭 한국 회사에 취직하고 싶어요. 그게 제 꿈이에요. 아이셀의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강태호 씨가 20년도 더 전에 뇌물을 거절했던 그 작은 날갯짓이 거대한 태풍이 되어 이 나라의 젊은이들을 흔들고 있다는 것을요. 건설 현장에서 시작된 신뢰가 TV 드라마를 타고 안방으로 들어갔고 이제는 대학교 강의실에서 미래의 꿈으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영향력입니다. 소프트 파워라는 단어로는 부족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문명적 연대였습니다. 1400년 전 대륙의 양 끝에서 서로를 의지했던 고구려와 돌궐의 후예들이 21세기 아시가바트라는 무대에서 다시 만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호텔 로비에서 우연히 한국인 기술자들을 마주쳤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그들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현지 직원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서툰 투르크메너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농담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형님 오늘 삼겹살 콜. 현지 직원이 한국말로 외치자 한국 기술자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콜 오늘 내가 쏜다 가자. 그 모습은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친구 같았습니다. 그들을 보며 굴라즈 교수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먼 형제가 돌아온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건 규환입니다. 아무도 오지 않던 사막에 한국인들이 돌아왔고 그들은 옛날처럼 신의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투르크메니스탄은 마음을 연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감동적인 재회 뒤에는 더 거대하고 실질적인 프로젝트가 숨쉬고 있었습니다. 문화와 역사가 감성적인 연결고리라면 이제 한국은 이 나라의 생명줄을 주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에너지입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세계 4위의 천연가스 보유국입니다. 땅만 파면 돈이 쏟아져 나오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 가스는 팔 곳이 없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가스관을 움켜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갇혀버린 자원, 수출길이 막힌 보물.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이 다시 한번 구원투수로 등판했습니다.
이번에는 건물을 짓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다를 건너고 대륙을 잇는 거대한 에너지, 고속도로를 뚫는 일이었습니다. 강태호 씨가 은퇴를 미루고 사막에 남아있는 진짜 이유.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청해 융숭하게 대접한 진짜 이유. 그 거대한 야망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시가바트를 떠나 서쪽 카스피의 연안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국이 준비하고 있는 또 하나의 기적을 목격하게 됩니다. 다음 날 저는 아시가바트의 화려한 흰색 도시를 뒤로하고 서쪽으로 향했습니다. 차로 6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투르크멘바시, 카스피의 연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이곳의 풍경은 수도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와 끝없이 펼쳐진 황무지, 그리고 그 위에 거대한 철의 숲이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굴뚝과 수만 개의 파이프가 얽혀있는 초대형 플랜트 단지. 투르크메니스탄의 미래가 바로 이곳에서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장을 뛰게 만드는 사람들 역시 한국인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딜레마를 이해해야 합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4위입니다. 러시아, 이란, 카타르 다음으로 많습니다. 땅만 파면 돈이 솟구치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다가 막힌 내륙국이라는 점입니다. 카스피해는 국제법상 바다가 아닌 호수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스를 수출하려면 다른 나라의 영토를 지나야 합니다. 파이프라인이 유일한 수출 통로였습니다.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북쪽의 러시아는 경쟁자입니다. 그들은 투르크메니스탄 가스가 유럽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자기들 가스를 팔아야 하니까요. 남쪽의 이란은 국제 제재를 받고 있어 수출길이 막혔습니다. 남은 건 동쪽의 중국뿐입니다. 중국은 이 점을 악용했습니다. 그들은 파이프라인 건설 비용을 빌려주며 가스 가격을 헐값으로 후려쳤습니다. 국제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가스를 가져갔습니다. 사실상 에너지 식민지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거대한 족쇄를 끊어줄 구원투수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 답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LNG입니다. 액화천연가스. 가스를 영하 162도로 얼려서 액체로 만드는 기술입니다. 액체가 되면 부피가 600분의 1로 줄어듭니다. 파이프라인이 없어도 배에 실어 전 세계 어디든 보낼 수 있습니다. 중국 눈치를 보지 않고 유럽이나 일본, 한국으로 제값을 받고 팔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이 나라에게는 경제적 독립 선언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LNG 플랜트는 건설 난이도가 극악입니다.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중국도 러시아도 쉽게 흉내낼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다시 한번 한국을 불렀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과 LG 상사가 주축이 된 한국 컨소시엄이 30억 달러 규모의 키알리 화학 플랜트를 수주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가스를 뽑아 플라스틱 원료를 만드는 이 거대한 공장은 투르크메니스탄 산업화의 상징입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압도적인 규모의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3배에 달하는 부지에 은빛 파이프들이 혈관처럼 뻗어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서 저는 강태호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안전모를 쓰고 도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도 현장을 떠나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기가 제 마지막 전장입니다.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 그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왜 아직 은퇴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소리쳐 묻자 그가 바다를 가리켰습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끝나야 제가 한국에 갈 명분이 생깁니다. 건물 짓는 건 이제 후배들이 다 합니다. 하지만 이 플랜트는 다릅니다. 이건 이 나라의 생명줄입니다. 이걸 성공시켜야 우리가 쌓은 20년 넘는 세월의 신뢰가 완성됩니다. 그는 저를 데리고 제어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저는 뜻밖의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국인 엔지니어가 현지 젊은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기계 조작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복잡한 화학 공식을 설명하고 비상상황 대처 매뉴얼을 전수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사부가 제자에게 비급을 전수하듯 진지했습니다. 저 친구 이름은 바티르입니다. 강태호 씨가 20대 후반의 투르크맨 청년을 가리켰습니다. 한국 유학파입니다. 카이스트에서 석사까지 마치고 돌아왔죠. 제가 키우는 후계자 중 한 명입니다. 바티르는 유창한 한국어로 제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저는 한국 기술을 배워서 우리 조국을 부강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강태호 지사장님은 제 스승님이십니다. 저는 강태호 씨에게 물었습니다. 기술을 다 알려주면 나중에 한국 기업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보통은 핵심 기술은 감추지 않습니까? 강태호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 반대입니다. 다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야 이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여기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잡는 법을 가르쳐야 진짜 친구입니다. 그게 한국 스타일입니다. 그는 씁쓸하게 덧붙였습니다. 중국은 자본을 주고 자원을 가져갑니다. 러시아는 무기를 주고 충성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술을 주고 사람을 남깁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남는 방식입니다. 바티르가 이 공장을 혼자 돌릴 수 있게 되는 날이 바로 제가 은퇴하는 날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은 한국인과 투르크멘인들로 섞여 북적였습니다. 메뉴는 김치찌개와 현지식 빵이었습니다. 이질적인 두 음식이 한 식탁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융합이구나. 단순히 돈을 벌러온 용병이 아니라 함께 미래를 고민하는 파트너. 그 진심이 통했기에 이 폐쇄적인 나라도 마음을 연 것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강태호 씨와 해변을 걸었습니다. 카스피해의 파도가 발밑까지 밀려왔습니다. 그는 먼 바다를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카터 기자님, 저는 20년도 더 전에 쫓기듯 이곳에 왔습니다. 회사가 망할까봐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해서 도망치고 싶었던 적이 수백 번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감사합니다. 이 척박한 땅이 저에게 기회를 줬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빛바랜 가족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아버지가 될 수 있게 해줬으니까요. 아들이 그러더군요. 아버지가 사막에서 흘린 땀 덕분에 우리가 편하게 공부하고 살 수 있었다고. 그 말 한마디면 족합니다. 제 인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평생을 거친 건설, 현장에서 보낸 남자의 눈물. 그것은 그 어떤 다이아몬드보다 빛났습니다. 이제 곧 떠나실 건가요? 제가 묻자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번 프로젝트가 끝나면 서울로 갑니다. 아내에게 갚아야 할 빚이 많아요. 손주 녀석 재롱도 보고 싶고 따뜻한 온돌방에서 푹 자고 싶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이곳이 그리울 겁니다. 모래바람 맛이 나는 커피도 뜨거운 태양도, 그리고 저를 형님이라고 부르는 이 친구들도요. 우리는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거대한 플랜트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투르크메니스탄의 희망이자 한국인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오후 5시, 퇴근 버스에 오르는 현지 노동자들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그들에게 이 공장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다리이자 자식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물려줄 수 있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준 것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바티르가 저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건넨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기자님, 한국은 우리에게 등불 같은 존재입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손을 잡아준 유일한 친구예요. 우리는 이 은혜를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1400년 전 고구려가 돌궐에게 내밀었던 손, 그리고 21세기 대한민국이 투르크메니스탄에게 내민 손. 그 두 손은 시공을 초월해 맞닿아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취재는 끝났습니다. 의문은 모두 풀렸습니다. 왜 543개의 건물 중 80%가 한국산인지, 왜 대통령이 한국인을 형제라 부르는지, 왜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는지 답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정복자가 아니라 동반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총 대신 신뢰로 뇌물 대신 기술로 이 나라를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들은 사람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제국도 해내지 못한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이제 저는 런던으로 돌아가 이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야 합니다. 세상은 아직 모르는 대한민국의 진짜 힘을 말입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 저녁 노을이 아시가바트의 흰색 도시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풍경 속에 한국인들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압니다. 강태호 씨의 뒷모습이 아른거립니다. 그는 아마 지금도 사막의 모래바람을 맞으며 현장을 지키고 있을 겁니다. 마지막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서 말이죠. 비행기가 이륙하고 창밖으로 멀어지는 도시를 보며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스터 강. 당신이 지은 것은 건물이 아니라 역사였습니다. 오늘의 감동사연 어떠셨나요? BBC 네온 카터 기자가 확인한 숫자입니다. 543개의 건물 중 80%, 비자 거절률 99%의 나라, 뇌물을 거절한 후 대통령이 직접 찾아온 단 하나의 기업. 내 앞에서 돈을 못 주겠다고 대든 놈은 네가 처음이다. 아무도 가지 않던 사막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시절부터 묵묵히 콘크리트를 쳤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 아래 밤샘 작업을 하던 그 손들이 한나라의 스카이라인이 되었습니다. 강태호 씨는 오늘도 그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가슴 뜨거워지셨다면 댓글에 신뢰 두 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조용한 자부심을 세상에 알리는 목소리가 됩니다. 총 한 방 쏘지 않았습니다.